네, 여러분 14주차 1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4장 5절 온라인 캠페인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다루실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 캠페인 활동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양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목차는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좀 주목받기 시작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2016년 대선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도 소셜미디어에 대한 활용들이 보다 보편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데이터를 보면 미국인 44%가 소셜미디어로부터 선거 정보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문을 전국지, 지역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문을 통해서 정보 획득했던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선거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채널로서 소셜미디어를 지목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커뮤니케이션, 컨택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캠페인 웹사이트와 같은 기존의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소셜미디어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보자 웹사이트가 여전히 정보 조직의 중심이고 거기에는 많은 콘텐츠가 있겠지만은 방문자는 조금 감소하는 오히려 추세이고 소셜미디어 중심의 활동이 보다 더 정대되는 그런 추세예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붙었던 그러한 대선이었는데요. 두 후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어떤 데이터들은 보시면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활용할 때는 팔로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결국 팔로우를 통해서 1차적인 노출 그리고 리트윗을 통해서 지속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2016년도에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그 당시 클린턴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통적 미디어는 전달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효과를 획득하는 데 유용한 매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이슈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이 강하고 설득의 매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셜미디어를. 그죠? 예, 기존에도 매체적 특성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산의 과정에서 어떠한 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할 때, 혁신은 아이디어, 사상, 기술 다 혁신이라고 그랬죠. 그때 대인 채널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소셜미디어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의 설득 효과가 전통 미디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때 활용할 때 또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수치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페이스북에 어떠한 그 포스팅을 할 때
관련 링크를 뉴스 매체와 관련된 그러한 방식의 링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했던 후보는 어떻습니까? 포스팅된 링크의 80%가 그게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매체를 언급하는 것은 보정에 그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물론 그러한 데이터가 한번 거쳐서 홈페이지를 거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근거 주장을 제시할 때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관련된 링크를 아니면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보다 더 대인적인 성격의 매체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믿음, 신뢰를 주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설득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 정치 행위를 위해서는 풍부한 정치 지식이 필요할 텐데요. 소셜미디어도 이러한 지식 획득의 효과적인 채널로서 인식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식 획득은 정치 참여 행위를 위한 토대가 된다. 그래서 정치 참여, 효능감, 관여도 이 모든 부분에서 정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 획득이 많으면 정치 참여도 많이 하고 지식 획득이 많아지면 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커질 수 있고 정치에 대한 관여도도 관심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언급되었는데 한 요인이 상승하면 다른 요인이 상승하는 것. 반대인 경우에 동일한 방향으로 두 가지의 관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긍정적 혹은 정적인 영어로는 파지티브하다라고 하죠. 파지티브한 관계에 있다. 반대의 경우에 네거티브, 부적인, 부정적인 이것은 하나는 오르면 하나는 내리거나 하나는 내리면 하나는 오르거나 이렇게 하는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부적이다, 부정적이다,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식 획득이 정치 참여, 정치 연관급, 정치 관여도와 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파지티브하다라는 겁니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메시지 전략 당연하겠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그들이 소비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후보자들은 그래서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나치게 장황한 텍스트 중심의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젊은 층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예. 흔히 영상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0대 대선의 경우에 보면 그래서 짧은 공약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주식 양도세 폐지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자 감세 반대라고 해서 이러한 짧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젊은 층이 관심을 얻고자 했던 그러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러한 짧은 공약할 때는요, 폰트에 따라서 좀 시각적인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색상 이런 부분도 주목도 관심도를 끌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외형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이렇게 하자 다른 당에서는 여성가족부 강화 이러한 메시지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짧은 그러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젊은 층에 어필하고자 푸른 바탕에 짧은 단어. 그러니까 앞서 제가 색상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당에서는 보라색, 페미니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여성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의 보라색과 보라색 그러한 색상을 통해서 바탕에 성평등부 강화 이렇게 하면서 맞받아치는 그러한 소셜미디어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장점도 있겠죠.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라는 측면.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성적인 논의, 합리적인 논의가 제한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외에도 짧은 어떤 단어, 짧은 공약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짧은 영상들, 흔히 숏폼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20대 대선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의 경우에 이재명의 후보자의 숏폼 영상 보시면 탈모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해서 이것을 DC 인사이드에 발표하자 관련된 그런 다양한 패러디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응들이 나왔었죠. 또 그 전통적 미디어들은 특히 보수적인 매체들은 이러한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가지고 뭐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공약을 내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공약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메시지, 방어 논리 이런 것들을 명확히 늘 수립해 두고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당에서도 숏폼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대화 형태의 어떤 공약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 당대표와 정책본부장이 대화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후보자에게 건의하는 방식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들 보면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공약들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된 숏폼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에 상대방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히려 방어적인 비난에 관련된 그러한 활동들도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최종 공약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되는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어떤 당의 인물들이 아니면 캠프의 인물들이 서로 논의하고 이것을 건의했을 때 후보자가 숙고해서 판단하고 승인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캠프와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그러한 영상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2년 대선과 관련된 제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도 쇼츠와 관련된 선거전이라 할처럼 선거전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공약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짧고 강렬한 메시지의 영상과 텍스트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공약에 대한 설명력, 진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을 저해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쇼츠전이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설명하는 관련된 좀 해설적인 이러한 설명적인 이러한 영상들이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방문하는 그러한 방문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좀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다는 그러한 자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포용 정책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통제로 일관하며 결국은 그러한 사이트, 그러한 계정은 자신의 사람들, 그죠? 아니면 자원봉사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용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반대자들도 왔을 때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단 0. 몇몇 프로라도 그죠? 이렇게 태도가 변화되고 자신의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후보자들, 정치인들은 흥미 유발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여러 동기들을 보면 오락적인 동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개인 취향과 관련된, 취미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흥미 유발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인증샷,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관련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러한 메시지에 대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메시지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는 데 유용한 기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통계 자료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림 4-19에 보면 연령대별 SNS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2021년도에 나온 2020년 데이터겠죠. 항상 이러한 데이터에 민감한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있는데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어떠한 계정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이 좋아하는 나이 연령대별로의 어떤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령대별 선호하거나 빈도가 높은 SNS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메시지 구성을 하고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네요. 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장점은 누구나 다 쉽게 그죠? 어디에서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그죠? 그래서 물리적, 심리적 비용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집단 양극화로 정치 분열하고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지지자도 오지만 반대되는 사람도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의 잘 오지를 않죠.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과 맞는 그러한 계정에만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집단 양극화, 양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타협과 협의, 용서와 화해, 뭐 이러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분절화, 파편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 신념은 더욱더 극단화되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키는 저는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성세대인 저도 책임이 많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변화의 주역이 될 테니까요. 그죠? 집단 양극화 현상들은 결국 집단 간 불통을 초래해 가지고 수기 민주주의, 토론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죠? 참여하는 그러한 민주적 과정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념적 성향의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이용 패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태도가 재강화되고, 그죠? 새로운 정보, 다양한 정보는 우리가 노출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 사회의 다양성, 이 사회의 발전은 암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방적인 온라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오픈된 공간인 것 같지만 편향된 정보 소비는 우리의 다양한 풍부한 정치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서 이념적인 지향이 다른 유권자를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공고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설득 메시지의 노출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앞서 말씀드렸던 재강화. 우리가 1940년도에 있었다는 제한효과 이론, 제한효과 모델. 어떻게 보면 설득이 매우 어렵다는 그때의 어떤 그러한 연구 결과들, 피플즈 초이스, 국민의 선택 결과를 보니까 미디어에 대한 영향보다는 어떻습니까? 기존 태도가 재강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도 그죠? 소셜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우주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더욱더 재강화된 메시지만 이용하거나 서로 타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모아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양극단화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두 가지의 전문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곡된 정보 이용, 편협한 극단적인 양극화된 정보 이용과 관련된 두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터 버블입니다. 필터가 버블은 거품을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죠. 그죠? 예, 거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보면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고 우리는 또 그러한 정보대로 편식을 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알고리즘이 강화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매체가 하나의 필터가 되는데 그러한 필터가 거품이 껴서 점점 자신만의 그냥 콘텐츠, 자신이 이용하는 채널, 콘텐츠 이러한 부분으로 점점 획일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켰을 때 다른 친구와의 어떤 차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좀 보시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 버블은 알고리즘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정보 편식 현상을 만들어 주겠죠. 그죠? 자, 확장 편향.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 위주로 사건이나 이슈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방된 태도가 아니라, 그죠? 자신이 소비했던, 우리가 앞서 필터 버블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 행태, 이용 행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허위나 가짜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용하는 거. 자기가 이용하는 것 외에는 심지어 뉴스도, 사실에 입각한 뉴스도 거짓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집단의 양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 현상들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들이 결국 극단적인 소셜미디어 이용 경향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보 왜곡 현상을 더욱더 정대시켜 가지고 다원적 사회, 즉 공존의 사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여러 현안, 그리고 여러 어떤 전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소셜미디어의 어떤 단점들, 그죠?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의 정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투표 인증샷과 같은 이러한 소셜미디어 활용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기타 캠페인 활동과 관련해서 살펴보겠고, 시간이 되면 선거 정치까지 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